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좀 집중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IMF는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명확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집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봄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오손도손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는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집은요, 이렇게 정말 요동치는 파도, 요동치는 정말 울퉁불퉁한 흔들리는 세계 경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야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보지 않고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보면 범위를 한정시켜 놓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범위를 넓게 본다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범위 한정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동치고 있는 세계 경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더군다나 이 중동 불안은 정말 빨리 하루아침에 종식됐으면, 내일 아침 딱 되면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또 이것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IMF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보시는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보고서의 제목 Steady but Slow,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이 Steady but Slow의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유명한 영어식 표현이 Slow but Steady이거든요. 좀 천천히 걷지만 지속적으로 걷는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거북이의 모습처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느릴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인데 이거 반대로 바뀌었죠. Steady but slow. 좀 경제가 뭐 큰 탈 없이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큰 탈 없이 지내는 듯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이 저성장의 고리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IMF 경제전망 보고서 속에 담겨 있는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는 보시는 것처럼 3.22%입니다. 23년에도 3.22%, 올해도 3.2%, 또 내년에도 3.22%로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모습이 경제 위기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경제 위기 상황을 지나서 경제가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통상 한 3.7%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년 성장률을 크게 밑돈 채, 우리나라로 치면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성장 혹은 경기 둔화, 좀 강하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 지금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경제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IMF의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이 3.2%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1980년 이후로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라고 불려졌던 그런 것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그리고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데 IMF 외환 위기는 굳이 따지면 세계 경제 위기였다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경제 활동이 급격히 수축되는 그런 구간을 만났었죠. 근데 그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놓고 본다면 2023년, 24년, 25년까지의 3.2% 성장률은 매우 더디고 둔화된 저성장이 고착화된 국면이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어떤 때보다도 명확하게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이야기는 이 L자형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년부터 검정색 그래프 보실까요? 3%, 3.2% 성장률에 진입했고 24년, 25년에도 3.2%를 지속하다가 26 그리고 29년까지 대략 3%를 향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저성장이 고착화된 세계 경제의 모습을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 세계 경제를 둘로 쪼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란색이죠. AE. AE는 Advanced Economies, 선진국들을 표현합니다. 미국, 유러피언 국가들, 또 한국을 포함한 뭐 호주, 캐나다 이런 선진국 권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권역들의 성장률도 나름 23년, 24년은 뭐 2% 언더로 지속되고 있는데 25년 이후에도 오히려 성장 둔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이라고 합니다. 신흥개도국들도 역시 여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거죠. 이 신흥개도국들도 저성장 고착화된다. 4%대 성장률을 나름 유지하다가 25년 이후에는 45%를 4%대를 밑도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 세계 경제는 23년에 진입하고 2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5년까지만이 아니라 29년까지도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IMF의 뷰다라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MF의 뷰를 좀 쪼개 볼게요. 쪼개 봤을 때 특히 신흥개도국 EMDE에 해당되는 신흥개도국들을 또 지역별로 쪼개 보면 이런데요. 아시아 신흥국들도 파란색 보세요. 이렇게 장기 저성장화에 진입하는 모습이고, 또 유럽 신흥국들, 이머징 유럽이죠. 빨간색 역시 저성장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다른 권역들도 전반적으로 저성장화,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성장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2023년부터 그 이후는 저성장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IMF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20년, 21년 동안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합니다. 그때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취약계층에게는 어쩌면 구원책으로 쓰였겠지만 비취약계층,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저축액으로 쌓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20년부터 22년까지 저축액이 급격히 쌓였었고, 그 쌓였던 저축액을 어느 정도 소진해 나가는 모습이 21년 중반부터 이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 또 23년까지 굉장히 강하게 저축액을 사용하면서 어쩌면 소비가 침체되지 않고 버텨왔던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그 저축액을 어느 정도 소진해 보면서 경기를 나름 지탱해 왔던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액이 거의 완전히 미국의 경우에는 소진이 된 상태고, 그 밖에 주요 선진국들도 저축액이 이게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과저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초과저축액이 그동안 쌓였었고 그걸 사용하면서 경제가 버텨왔는데, 이제 23년, 24년이 지나고 나면
저축액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탄탄한 고용 노동 시장이 탄탄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배경이 이제 저축액을 소진했으니 이를 통해서 근로소득의 기초에서 이제 나 스스로를 부양해야겠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고용시장이 매우 탄탄하게 전개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또 받들어지는 모습인데 그러나 24년이 지나면 미국 경제조차 이제 1%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2023년, 24년에 전개됐어야 할 이 긴축의 역습, 고금리의 역습이 뒤로 미뤄지는 거죠. 25년 정도로. 그러면서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경기 침체의 모습을 좀 먼저 만난 거죠. 저축액을 먼저 소진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먼저 초과 저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초과 저축 관점에서는 저성장의 고착화, 장기화가 예상되는 그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후순위로 경기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IMF의 기본적인 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배경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세계 전역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있고 러우 전쟁 끝나지 않았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미중 간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 밖에 대북 리스크가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게 또 국제 유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세계 경제에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록화가 이어지고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되고 교역을 단절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형성되고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불안정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물가 안정세가 더디게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이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과 여러 가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앞서 말씀드렸던 프래그멘테이션,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다. 글로벌라이즈가 되는 게 아니라 블록끼리만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프래그멘테이션이죠. 근데 그 프래그멘테이션의 결과로 교역의 차질이 있을 텐데요. within block, 그 블록 내에서는 그나마 교역의 감소분이 적어요. 그러나 블록과 블록 간에는 굉장히 많은 그 교역량 감소가 이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가 전개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화되면서 블록 간에도 교역량 감소분이 대략 한 2.5%포인트 발생하고 특히 전략적인 분야, 그런 분야에서도 그나마 교역이 유지되겠습니다만 전략적인 분야에서도 교역량이 감소한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전략적인 분야만큼은 어쨌든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혹은 서비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반도체 설계 부분 이런 것들은 교육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화가 전개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되면서 블록 내에서도 교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작용한다. 심지어 블록끼리는 어떨까요? 그죠? 다른 블록끼리, 다른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과 중북 우방국 이런 국가들과 권역 대 권역끼리는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인 거고요. 당연히 전반적인 교역량도 5% 가까이 마이너스로 감소하겠지만 전략적인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교역량의 감소가 이어진다. 더군다나 이 권역 대 권역은 예를 들면 미국 우방국과 중국 우방국은 전략적인 분야만큼은 더 교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상대 권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그들의 성장 동력 산업을 제재하거나
그들의 산업들이 융성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역의 감소가 이어진다. 주로 블록 내에서 전략적인 교역이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저성장의 고착화의 배경은 교역이 축소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교역이 비동맹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뭘까요? 블록 내 다른 국가에 의존했던 이유는 뭘까요? 더 저렴해서죠. 근데 그 저렴한 걸 포기하고 자국 내에서 혹은 블록 내에서 더 비싼 소재, 더 비싼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의 배경은 바로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프래그멘테이션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불안이나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글로벌 트레이드도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서 교역량의 증가가 뚜렷하게 이어지지 않고 자국 내, 그죠? 자국 내 생산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2024년 이후로는 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자국 내 생산 중심으로 GDP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저성장의 고착화의 주된 배경이 글로벌 트레이드가 이렇게 둔화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저성장의 고착화의 이런 배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더더욱이나 설 데가 없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금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죠. 통화 정책 기조는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통화 정책 기조의 배경은 바로 물가 불안인 거거든요. 물가가 너무나 높게 치솟으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화되는 수순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화가 나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22년, 23년을 지나서 그래도 2%를 향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2017년에서 21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23년부터 26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물가가 나름 유지될 것이다. 저는 24년 경제 전망서에서 이런 흐름을 뉴 레지메 시대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고물가의 고착화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게 고물가의 고착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것이겠지만 여전히 2%를 상회한 이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기 때문에 높아진 물건 가격에 또 2% 오르고 또 2% 오르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가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 정상화, 이 정도 금리는 너무 높아. 브라질이라든가 그 밖에 뭐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정도 금리는 너무 높은 거야. 좀 금리를 정상화해야 돼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높은 금리를 나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IMF는 앞으로 미국이나 뭐 유로존도, 영국도 금리를 좀 정상화하는 5.5% 혹은 5% 수준의 금리에서, 유로존은 대략 4% 수준의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그래도 정상화하는 5%는 너무 높아. 그럼 어디까지 인하할 것인가? 여전히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예전의 저금리가 아니라 3%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가겠다. 또 역시 영국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5%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가겠다. 뭐 유로존 같은 경우도 3%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2022년에 발생했던 초인플레이션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긴 하겠지만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 나가겠다. 결국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실물 경제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저성장 고착화의 그 배경도 나름의 고금리 고착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의 추세를 좀 그림 그리시고 가늠하신다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한국도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지연되고는 있지만 인하한다 하더라도 뭐 예전처럼 제로 금리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가정하시기보다는 나름의 높은 금리 또 우리로 치면 한 3% 수준의 금리 그런 정책 금리로 전환되겠구나.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나의 집, 나의 삶, 나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놓여 있는 거시경제 환경,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정말 이 지구 속의 나의 모습, 그 위치를 확인하고 또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